본 면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며 영주문화원이 운영합니다. 영주문화원은 풍기인견, 실향민의 절실함이 지어낸 선물이라는 주제로 풍기인견을 통하여 생업과 경제활동을 이루어오신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구술자 이형근 대표님 2차 면담은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장소는 산들바람 매장입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가족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요. 아버지 교육 철학이 되게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아버지 교육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특이하다라면 특이하다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주변에 이제 뭐라 해야죠? 그러니까 이웃들 아니면 뭐 동네가 좁다 보니까 이 동네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고 많이 이제 배우세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누가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더라. 아니면 어느 집에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됐다더라.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사례를 약간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이제 저희한테 막 이제 알려주시는데 저희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대학교 가면서 밖에 나가서 살았으니까 동생이랑 저랑 이제 명절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한 6시간, 7시간을 붙잡아 놓고 앉아 놓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는 누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어느 집에서 뭐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거의 뭐 이제 6시간, 7시간 하려면 솔직히 그 겹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거의 세뇌하듯이 계속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왜 우리 예전에 뭐 그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는 아니죠. 뭐 도박할 때 보면은 뭐 고소 칠 때 보면은 나중에 막 허리 엄청 아프다가 그러잖아요. 네. 진짜 그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았을 정도로 그렇게 명절 때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뭐 항상 저희를 이제 붙잡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전화 통화도 한 번씩 하시긴 하지만 그런 기회에 오면은 진짜 완전히 사람 진을 빼놓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저희는 그래서 그때 되게 싫었죠. 그런 게.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 명절 때 집에 오는 자체가 너무 네. 힘들다. 그랬는데 뭐 저희 아버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제 아버지의 뭐 어떻게 보면은 자식에 들에 대한 철학이 어쨌든 아버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부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게 돈 때문에 형제간이 갈라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싸우고 뭐 명절에 안 오고 이제 그런 거를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형제가 같이 안 싸우고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또 저희 아버지가 저희 둘 다 이제 여기로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둘 다 여기 내려와서 사업을 할 때 주변에서 걱정이나 우려를 엄청 많이 보내셨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같이 형제가 같이 일한다는 게 그것도 이제 같은 이제 장소에서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돈이라는 게 얽혀 있는 문제이고 또 동업이라는 걸 해보면은 그렇거든요. 이제 어 돈을 어떻게 분배하냐에 대해서 싸우고 누가 일을 더 하냐에도 싸우고 이렇게 싸울 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건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 때 다들 이제 그 형제끼리 이렇게 해서 안 싸우고 잘 할 수 있겠냐. 괜히 의상해서 이제 아예 안 볼 수도 있지 않냐. 이제 약간 그런 왜냐면 그런 케이스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는 모든 사업은 다 50도 50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랑 할 때 이거 항상 어떤 사업하든 간에 제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고 뭐 신규로 뭔가를 하고 싶으면 항상 이제 첫 번째가 동생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설득을 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1차 사업에 대한 이제 프레젠테이션 대상이 이제 가족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50대 50으로 정확하게 뭐든 저희 아버지가 항상 뭐 콩 한 쪽이라도 반씩 나눠 먹어라. 그게 깨지면 싸운다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실질적인 이제 그런 이제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세뇌라고 세뇌 거의 왜냐면은 거의 진짜 막 주입하듯이 하시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동생이랑 또 이렇게 뭐 크게 트러블이 없이 같이 10년 이상 이렇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된 거 같아요. 이제 한 가지 예가 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어, 돈에 대한, 뭐랄까, 돈에 대한 철학이랄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저희한테 많이 좀 주입하셨는데, 네. 약간 되게 저희 집안 자체 분위기가 약간 청교도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 돈을, 저희 부모님도 이제 막 이 돈에 대해서 막 함부로 이제 좀 약간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비해서 막 이렇게 많이 쓰시는 편이 아니거든요. 돈에 대해서. 근데 저희도 또 알게 모르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돈을 쓸 때나 아니면 돈을 쓰는 건 사실 저희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에 비해서는 되게 조금만 쓰는 편이고 대부분 보면은 그 애를 다시 재투자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조금 그래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게 그런 부분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돈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사업 시작하고 제가 원래 서울에서부터 타던 오래된 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첫 차다 보니까 차가 완전 범버카였어요. 다 찌그러지고 가끔 긁히고 이래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차가 이제 그 정도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손을 대면은 싹 다 손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거의 뭐 범버카 수준 타고 다녔는데 그 차를 여기 내려와서도 돈이 그래도 조금 벌릴 때도 차를 안 바꿨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지인들이 야 내가 차 바꿔줄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그걸 이제 버티다가 차가 이렇게 가다가 도저히 막 회생불능이 됐을 때였어요. 가다가 연통이 중간에 막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장거리 출장을 너무 많이 다니니까 제가 아 이게 안전상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차 바꾸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차를 이제 바꿨죠. 지금 차로. 네. 약간 검소한 생활이 어렸을 때부터 네. 몸에 익숙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조금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으로서 네. 주입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지금 나이를 먹고 보니까 동생이랑 저랑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게 그때 당시 되게 싫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되게 효율적인 교육 방식이었다. 네. 그래서, 예, 조금,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렇게 해줬던 게, 네. 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죠. 요즘은 그렇게 앉혀놓고 얘기 안 하시나요?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네. 이제는 좀 많이 거부하죠.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럴 때 아버지가 뭐 사업에는 이렇게 해야 돼라던가 관여하시려던가 뭐 그런 거는 전혀 없나요? 있었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자식이다 보니까, 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은 항상 이제 어리다고 느껴지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가 회사 생활 6년하고 서른 한 여섯 정도? 네. 아, 서른, 아니, 서른 다섯이구나. 네. 서른 다섯이나 서른 넷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려왔을 때는 이제 아버지도 평생 원단을 생산하는 공장만 하셨기 때문에 옷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이제 혼수를 뜨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조언을 많이 하시려고 하셨고, 근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또 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은 어쨌든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관통하는 뭐 어떤 건 동일하게 있으니까 똑같이 일에 네. 대해서 도움이 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3년, 4년, 5년 하면서 이걸 이제 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점점점 이제 그 말씀이 좀 덜 하시게 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신뢰도 생기고 믿음도 네. 생기고 그래서 점점 관여를 덜 하시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나름
인생에 또 그 계획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이 사업이라든가 경제에 대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네. 아들이 크지를 못한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들면서 느껴보니까 본인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금 뭐 한 40대 때 사업으로 봤을 때 40 중반에서 50대 중반이 피크거든요. 네. 그 이후에 꺾어지는 게 느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놓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걸 놓는 순간 내가 뭔가 힘을 더 잃는 것 같고 컨트롤을 잃는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거를 이제 뭔가 이게 딱 바톤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 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인생의 계획은 60이 되면은 물러나고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그게 조금 더 60 한 초반에 이제 제가 넘기셨으니까 거의 뭐 몇 년 차이는 네. 있지만 넘기셨어야 돼.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손을 떼주심으로써 저희가 주도권을 쥐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됐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도 아버지가 좀 결단을 잘 내려줬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 또 감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지금은 뭐 아예 거의 은퇴 상태시니까 네. 또 열심히 즐기시고 계세요, 뭐. 예. 어떤 걸 즐기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본인이 인생에서 뭔가 로망이었던 것들을 다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색소폰도 배우시고 오, 피아노도 배우시고 그다음에 뭐 기타는 안 치셨구나. 파크 골프도 몇 날 다니시고 그래서 뭔가 이게 좀 그래서 좀 제일 요즘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그래요. 아버지가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게 사신다고 요즘 저희 집에서. 네. 예.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은 어머니는 특별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오래 하시면 어머니가 같이 얘기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네. 거의 이제 터치 안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 대신 이제 어머니는 약간 부처님 같은 스타일, 보살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약간 싫은 말 못 하시고 그냥 항상 이게 뭔가 좀 베풀어 주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뭔가 인간관계에서 약간 좀 모자라시는 부분을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많이 채워줬던 것 같아요. 사업하시면서. 그러니까 뭔가 좀 보다듬어 주는 스타일이시고 저희 어머니도 사실상 또 저는 근데 되게 이게 딱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랑 바톤 터치가 딱 된 거예요. 왜냐면 인견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주 고객층이 60대다 보니까 그 60대의 옷을 보는 감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해주시는 일이 뭐 직원들 간식 챙긴 것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전체적인 이제 백업을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들이 또 제품 기획에도 저희 어머니가 같이 관여하시고 뭐 여러 가지에서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뭐 아니 직원 관리도 저희 어머니 하시고 그러니까 일을 좀 많이 맡아서 해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는 60 전까지는 그냥 평생 아버지의 사업하시는데 백업 하시는 역할을 하셨으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어머니가 주로 나오시니까 어머니는 제가 봤을 때 자아 실현을 지금 60대 이후에 막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해가지고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뭔가 이게 일을 하시는데 이게 막 이렇게 잘 되고 그다음 뭐 이게 내가 또 이렇게 성과가 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도 되게 이제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산들바람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역할이 꽤 크네요. 그럼요. 예. 네.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간식도 무시 못하는 게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매장에서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일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빨리 허기가 지잖아요. 그리고 저희 도복 쪽의 직원들도 보면은
다 젊은 직원들이니까 나이가 어린 직원들이니까 항상 이제 뭐가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네. 간식 간식 값이 거의 식비만큼 들어요. 근데 아, 간식을 최대한 좀 이렇게 많이 좀 잘 해주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약간 또 특징이 그 먹는 거는 항상 부족하지 굉장히 않게 그래서 직원들이 오면은 살이 좀 쪄요. 아, 진짜. 네. 예. 저 여기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머니가 직원들 복지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예. 예. 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 도복 브랜드가 무해잖아요. 그 직원들도 여기 같이 일하고 있는 건가요? 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이 같이 있는 건가요? 네, 사무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고 예. 동생분도 그럼 여기 와서 여기 같이, 같이 있고. 근데 지금 아, 이제 리모델링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옆으로 이제 갈 건데, 아, 현재까지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생하고 같이 무예를 없는 걸 새로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번 말씀하실 때 동생도 회사에 다니고 계셨고 대표님도 회사 다니고 계셨는데 두 분 다 이제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면서 같이 이 무에라는 브랜드를 만드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아, 네. 네. 그때 뭐, 우리, 우리 걸 해보자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둘 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우리가 근데 딱히 막상 또 하려고 하니까 저희는 사실상 주짓수 시장이 이렇게 커질까 생각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동생분도 주짓수를 하셨나요? 네, 같이? 동생도 주짓수를 저랑 같이 같이. 해서 저보다 1년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동생도 한 20년 정도 했어요. 아, 그래서 둘이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동생이랑 뭐 진짜 명절에 한번 만나는 정도. 평소에 전화도 안 하고 원래 보통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그러면. 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주짓수를 하면서 새롭게 뭔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은 처음엔 저는 처음부터 주짓수에 좀 완전히 확 빠져들어가서 좀 많이 했고 동생은 처음에는 그냥 저 때문에 제가 이제 네.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 때문에 시작했지만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뭐 그냥 한 운동 만 운동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좀 흥미를 가지게 돼가지고 주짓수를 둘이 동시에 하면서 서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많아졌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스파링을 같이 한다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스파링 어떻게 보면 이제 몸으로 하는 대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파링 같은 걸 하면서 서로 뭔가 좀또 교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좀 등치도 크고 더 일찍 시작했으니까, 제가 이제 동생을 이김으로써 뭔가 형으로 의심이 있었다. 약간 그런 건 뭐 약간 반농담이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동생이랑 이제 유대 관계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같이 사업을 하자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서울에 있을 때도 같은 체육관 다녔으니까 같이 체육관 다니고 그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는 이 도보 그때 당시에 왜 예를 들어서 지금 브랜드를 보면은 어 여러 브랜드들이 특히나 뭐 스케이트보드라든가 서핑 같은 약간 마이너 언더컬처에서 파생한 브랜드들이 결국은 또 메인 브랜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인 스트릿 네. 아니면 캐주얼 브랜드 올라간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퀵실버, 빌라봉 이런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성장했던 거고 지금 요즘 보면은 루카라고 RVC에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원래 스케이트보드 서핑 문화였는데 그쪽은 또 주짓수도 약간 조금 관여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브랜드로 캐주얼 브랜드 올라오는 걸 보고 아 우리도 주짓수를 주짓수라는 컬처를 베이스로 시작을 하지만 얘를 가지고 결국은 미국에서 스트릿이나 캐주얼 브랜드로 보자는 이제 큰 꿈을 안고 시작했죠. 그래서 근데 회사 그만두고 나서 되게 오래된 이제 사무실을 얻고 거기로 이제 둘 다 출근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돈이 안 벌리니까. 네. 그래서 생각이 그때 진짜 하루에 도복 두 번을 팔면은 하루에 두 번을 해줬다고 꾸준하게 팔면은 복권을 사겠다. 네.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아 저녁에 그냥 편의점 알바로 해야겠다. 근데 둘 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일단 퇴직금이 좀 있었으니까 퇴직금 좀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아직 좀 아직 좀 젊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패기도 있었고 약간 무모한 게 그냥 한번 해봤죠. 근데 시장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사업의 성장성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냥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저는 저녁에 편의점에서 알바할 생각으로 나왔어요, 진짜로. 네. 그렇게 해서 근데 한 1년을 해보니까 잘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는 아니 잘 된다기보다는 그냥 뭐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집에 돈을 들고 갈 수 있는 구조는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사업은 분명히 뭐 적자는 안 보고 있지만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는 유지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뭐 얘기하시고 다른 그 친구도 다 동생 지금 그 후배 그 친구도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로 내려오게 된 거죠.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같이 하니까 일단 고정비가 안 들잖아요. 사무실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창고도 있어야 되는데 창고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있는 창고로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약간 이제 자생력이 좀 없는 상태에서 기생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근데 거의 한 3년 정도는 딱히 돈을 벌지는 못했고 그냥 살아남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3년이 지나고 4년 정도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전체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조금씩 커지더라고요. 주짓수라는 시장이 알려지고 뭐 TV에도 한 번씩 나오고 연예인도 한 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주짓수는 거의 저희가 아마 한국에서 두 번째로 주짓수 브랜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이 커지니까 저희가 이미 미리 진입해 있던 상황이라 시장이 커지면서 같이 이제 성장을 같이 한 거죠. 그러면서 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처음에 들어오면은 도복이 있어야 운동할 수 있으니까 도복을 줘요. 근데 기존에는 다 이제 유도복을 입혔거든요. 새로 들어오면. 근데 유도복이 되게 이게 주복이 좀 안 맞아요. 음. 유도복은 좀 되게 통이 커가지고 이 잡히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짓수랑 조금 안 맞는 음. 핏인데 네. 뭐 대안이 없으니까 체육관들 걸 줬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주짓수 핏으로 만들어서 좀 입문용으로 싸게 만들어서 왜냐면 새로운 사람은 계속 들어오니까 이 시장에 그러면은 누구한테 제일 많이 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주짓수 시작한 사람들이 90%는 결국 그만두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10%한테 팔 것이냐 네. 들어오는 90%. 90%팔 것이냐 생각했을 때 이게 훨씬 돈이 큰 시장이니까 그래서 아 우리가 입문용 주짓수도 뭐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중국에 중국에 가가지고 공장이랑 뭐 미팅하고 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도구 만들었죠. 그게 저희가 시작한 3년 지났을, 2, 3년 지났을 때일 거예요. 그걸 계기로 저희가 이제 이게 사업성이 생겼어요. 이 비즈니스가. 그러면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주짓수 도장 가면 그 도복 입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예. 아니, 저희뿐만 아니라 네. 전국의 어느 체육관을 가나 저희 도복을 안 써본 도장은 없을 거예요. 아, 주짓수 하는 사람한, 네. 대한민국에서 주짓수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 도복 뭐 무에 내지는 바이탈이라고 얘기하면은 네.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점유율이 꽤 네, 높은 편입니다. 네. 높군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지금의 대표님을 만든 과거의 일들을 조금 듣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 때 해외로 어학연수도 가시고 여행 다니셨는데 네, 우선 캐나다 갔다 오신 얘기 네. 듣고 싶습니다. 그때는 IMF가 이제 막
끝날 때쯤이었나? 그래서 이제 해외 어학연수를 많이는 안 갔는데 조금씩 가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인생의 뭐랄까 이 목표점이 네. 무역 쪽을 하겠다라는 이제 큰 이제 그 지향점이 있었으니까 아 그럼 무역을 하려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네. 그리고 영어를 좀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학교 공부를 사실상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네. 겨우 졸업한 정도였는데 학교 다닐 때는 막 그 유도하는 거에 또 유도에 좀 미쳐가지고 유도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도 영어 공부는 항상 열심히 했어요. 방학 때마다 영어 특강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영어를 배우러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주짓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기왕이면 외국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주짓수가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니까 캐나다나 미국 쪽이 그래서 체육관이 있는 도장에 가서 그쪽으로 가서 체육관에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영어도 배우고 해야겠다. 근데 원래는 이제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은 보통 한국 출발하기 전에 뭐 학원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미리 정해놓고 아니 그 숙소도 정해놓고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해놨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 일을 해결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려고 하니까 학기 중이니까 이게 뭐 학원 등록이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또 뭐 한 2개월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일단은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밴쿠버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아 그럼 좀 영어 공부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죠. 캘거리라는 데를 그러니까 갔는데 그게 이제 왜 갔냐면 그때 당시에 또 인터넷이 지금이랑 비교하면 또 그렇게 원활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막뭐 내가 원하는 정보가 많이 나오진 않고 조금 많이 좀 덜 나올 때죠. 검색하면은.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그냥 제가 찾을 수 있는 체육관이 밴쿠버에 있는 체육관이랑 그다음에 캘거리에 있는 체육관 그 하나 있는 거, 홈페이지가. 그래서 아 그럼 캘거리 가겠다. 그래서 그냥 캘거리 비행기표를 끊고 숙소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갔어요 일단. 그 체육관 주소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공항에 이제 내려서 뭐 공항에 택시들이 있더라고요. 택시 기사한테 타면서 거기 체육관 주소를 줬어요. 그러고 여기로 가자. 그래서 택시 타고 갔죠. 그래서 내려가지고 체육관 이렇게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끌고 막 이렇게 내려가니까 공항에서 누가 봐도 왜냐면 이게 공항에 이 택 같은 게 다 붙어 있는데 러기지 2개 다 들고 와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왔냐 그래서 아 체육관 어, 운동하려고 하려고 왔다. 왔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서 어차피 스케줄이 제가 이제 1년 있는 스케줄이었으니까 나 1년 등록하겠다. 네.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날 바로 그냥 그래서 얘 좀 이상한 거죠. 애들이 왔을 때는. 그러고 나서 근데 너 공항에 바로 왔냐? 그래서 바로 왔다. 그러니까 너 어디 숙소는 있냐? 그래서 아 숙소 없는데 뭐 근처에 뭐 모텔이든 뭐든 찾아봐야지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 있던 한 친구가 우리 집에 방이 이렇게 룸쉐어를 하는데 방 하나 빈 게 있는데 거기 가서 보고 볼래?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가가지고 보니까 약간 반지하 방인데 왜 외국 보면 이렇게 창문만 위에 이렇게 조금 있는 방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나름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다른 비교해 볼 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거기서 그냥 살기로 하고 네. 거기서 1년을 지냈죠. 도장에 한국 사람은 한 명도 네, 한 명도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러고 와서 이제 어차피 할 일이 없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동네를 이제 이제 한번 돌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햄버거 가게 있었어요. 근데 햄버거 가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햄버거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저 나름대로는 영어를 되게 공부한다고 하고 왔거든요. 근데 햄버거를 주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몇 번 시도하다 포기하고 그냥 넘버원 해가지고 세트 메뉴 그거 먹고 그러면서 약간 좌절했죠. 그래서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내가 영어하는 걸. 근데 1년 후에 떠날 때는 주문되지 않나요? 아, 그때는 이제 술술. 그렇죠. 네. 그때는 뭐. 그러니까 왜냐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 학교를 안 가니까 네. 그냥 맨날 체육관 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운동하고. 네. 그래서 그때는 더블 치즈버거를 하루에 2개씩 먹었거든요. 네. 근데 몸무게 계속 빠져요. 병 걸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그만큼 많으니까 맨날 맨날 고열량의 음식을 계속 먹는데 몸무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한 10kg 넘게 빠졌던 것 같아요. 10kg, 15kg 빠졌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게 막 재밌게 운동하고 그다음에 그때 체육관의 관장님이 지금도 되게 이제 저랑 친한데 그 관장님도 어떻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게 거기에도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어학연수나 이렇게 왔는 유학생들을 볼 일이 많지만 그거랑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볼 일이 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분도 제가 좀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 마침 체육관을 새로운 더 넓은 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저보다 이제 2살이나 더 많으니까 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 공사하는 거예요. 저 어차피 이제 학원 안 가니까 그럼 나 도와줘라 이래서 하루에 한 8시간을 같이 붙어 있으면서 같이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 막 이거 막 들려 이거 깨고 막 그러면 왜 홈디포 있잖아요. 네. 홈디포 어디, 가가지고 막 그 자재 사가지고 뭐 이렇게 맨날 공사 같이 도와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관장님이 성격이 되게 뭐죠? 되게 이제 좌뇌 쪽으로 발달한 사람이어서 모든 거에 있어서 약간 이성적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같이 얘기를 하다가도 네. 제가 만약에 틀린 표현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고쳐줬어요. 아, 영어를요? 예, 영어를요. 그러면서 근데 자기는 어차피 나한테 뭐 저를 일을 시키지만 임금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저를 도와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밥은 사주고 밥 사주고 밥 같이 먹으면서 맨날 그런 얘기하고 뭐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랬었죠. 그러면서 그때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영어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네. 거의 뭐 반강제로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랑 그래서 그렇게 한 2~3달 지나니까 집에서 전화가 막 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은 뭐 한국이랑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게 그 집에 있는 전화 왔단 말이에요. 전화 와가지고 한 번씩 이제 통화를 하면은 부모님이랑 네. 계속 영어 쓰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단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예, 진짜요. 그리고 이게 뭐였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뭔지.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약간 예전에 박찬호 욕 많이 먹었잖아요. 막 그죠. 일부러 불린다고. 근데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요. 진심으로 이게 뭔가 안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또 행운이었던 거죠. 그런 기회를 가지셨던 게. 그렇게 하고 학교를 가니까 조금 이제 말이 좀 잘 되더라고요. 일단은 네. 쓰는 거는 둘째치고 영어로 말하는 게 뭐 계속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도 근데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 갔다 와서 또 계속 또 오후에나 저녁에는 체육관을 갔으니까 체육관에 있는 그 캐나다 친구들이랑 또 그때 당시 또 운이 좋았는 게 뭐냐면 그 친구들이 다 나이가 비슷했어요. 저보다 좀 많거나 뭐 비슷하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미혼이고 다 운동도 막 되게 열심히 할 때라 뭐 그렇게 어울려 노는 것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내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저는 영어도 영어지만 이제 다른 문화를 접했을 때 네, 시야라던가 네, 생각이 확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이제 음, 한국에만 계시다 캐나다 가면 캐나다 사람들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을 네. 텐데 혹시 그런 쪽으로 좀 느낀 게 있으신지. 이게 사람이 사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거기에는 그 캐나다 캘거리 시내에 제가 살았단 말이에요.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겨울 되면 산토끼가 예. 뒷마당에 와서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근데 산토끼가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지 몰랐어요. 소리 막 엄청 이상한 소리 막 지르고 막 비명소리 같은 소리 막 지르고 깜짝 놀랐어요. 겨울에 저녁에 막 이렇게 버스 타고 내려서 집에 걸어갈 때면 토끼들이 막 동네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산토끼가.
그럴 정도로 자연이랑 가깝게 있던, 그리고 거기가 이제 캘거리가 럭키 산맥이랑 딱 붙어 있는 이제 그 라인이니까 네. 락키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뭐 그 길가에 그냥 뭐 곰이랑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무크, 뭐 무스, 엘크 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엘크, 엘크 뭐 깜짝 놀랐어요. 엘크가 서 있는데 크기가 커요? 예, 그 사슴 큰 거 있잖아요. 그 축구 골대를 꽉 채우더라고요. 크기가 진짜 커요. 걔네들이 그 뭐죠? 그 교미기가 되면은 얘 이제 순놈들이 공격제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차를 뒤집어요. 이렇게 걔네들이 그 정도로 되게 소음보다 훨씬 커요. 걔네들이. 그렇군요. 네. 그런 거 근데 이렇게 보셨어요? 봤죠, 또 만나. 봤죠. 네. 좀 어, 곰도 막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 살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자연 친화적이 되는 거예요. 옷도 녹색만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과 같이 하는 삶이 진짜 이게 또 삶의 질이 높아지는구나. 그런 거라 좀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때를 계기로 그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랄까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회사 다닐 때 그 바이어들 상대할 때라든가 이럴 때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그게 지금도 이어지는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선수들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 있는 누군가와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뭔가를 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할 때도 약간 생각이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기보다는 약간 그쪽의 관점이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좀 녹아서 이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 와,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해보면. 그럼 해외 바이어들 만날 때 직접 영어 하시나요? 네, 통역 쓰지 않고? 네. 아,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중국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중국 가신 거. 중국은 이제 영어를 배우고 나서 네. 뭐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좀 더 있으려면 뭔가를 또 해야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아, 중국어를 하러 배우러 가신 거예요? 중국 배우는. 아, 그래서 거기는 학교를 등록하고 거기서 한 1년 살았는데 네. 그때는 좀 많이 놀았어요. 많이 놀아서 맨날 술 마시고 놀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그래서 좀 그래도 거기서 있으면서 나름 이제 생활 중국어 정도는 또 배웠으니까 지금도 뭐 일적으로 중국 사람 만났을 때는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죠.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영어처럼 하나 못 하는데 좀 할 수는 있고. 그것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중국 사람들의 뭐랄까 가치관? 어떤가요? 이 좋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봤을 때는 이제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 문화는 그 문화대로 다 나름대로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왜 이렇게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되었구나라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좀 이해도 높아지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까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그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좀 이해되는 부분이 좀 많아지고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은 다들 정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도.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 보는 느낌이랄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감추는 것보다는 좀 이게 자기 욕망에 좀 솔직한 그런 느낌이죠. 중국의 식당 가면은 예전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생리 욕구에 대해서 되게 직설적이고 솔직하거든요. 네. 식당 가서 뭐 먹을 때 보면은 뭐랄까 이렇게 격식이 좀 더 격식을 안 차려 먹는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왜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먹지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바꿔 말하면은 또 그게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면은 아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뭔가 좀 이 흘러온 역사나 이런 배경을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거구나. 약간 이렇게 이해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중국에서는 어느 지역에 계셨어요? 북경에 북경이요.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중국 하면 저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아, 위생하고 네. 또 이제 거기도 워낙 네. 문화가 오래됐고 자연 환경이 유려해서 여행도 많이 네. 다니기도 하고 네. 그때 혹시 여행 다녀 얘기가 있나요? 아, 중국에? 네. 그때 거의 이제 중국에 있는 시기가 거의 아니다. 중국의 학교가 그때 방학이었구나. 방학이라서 이제 한 서너 명, 두세 명 같이 많은 사람끼리 같이 해서 그때 이 학교가 되게 특이했던 게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같이 같은 학교에 같이 거기는 다 기숙사 네. 생활했으니까 그 기숙사의 옆에 방에 교수님도 와 계셨고 교수님이 중국어 이제 그런 뭐 좀 그런 쪽 전공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 와 계셨고 MBC 기자 하시는 특파원 분도 거기서 같이 학교에 아, 그래요? 계셨고 좀 약간 특이했어요. 그래서 뭐 근데 또 어떤 뭐 사업하시다 오신 분도 있었고 그래요. 좀 약간 구성이 되게 희한했어요. 거기가. 네. 그래서 거기 뭐 그 형들이 두세 명 같이 해가지고 같이 실크로드를 실크로드. 따라 여행을 네. 해보자. 네. 그래서 한 3일 정도를 신대칸 열차 타고 가서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내려서 뭐 보통 나라시 버스라고 그러죠. 봉고차에 몇 명 이제 맞춰가지고 그 동네 투어해주고 그 다음 도시까지 연결시켜주면 거기서 또 똑같은 거 찾아가지고 투어하고 또 다음 연결 이런 식으로 여행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혹시 중국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아, 네. 중국의 그 열차 칸을 타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도 기본적으로 이제 열차가 이제 대륙이 크다 보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심심하니까 해바라기 씨를 엄청 까먹. 까먹어요. 해바라기 씨를. 근데 열차가 이제 중간에 기착역 중간에 멈추잖아요. 그러면 용무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 다 바닥에 버려요. 이렇게 다 껍데기를 해바라기 껍데기를. 껍데기를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기착 한번 쓰면은 용무원들 그걸 다 쓸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제가 있는 칸만 해도 가마니로 몇 킬로가 나요. 쌀가마니 80kg짜리 있잖아요. 그렇게 하여튼 저도 나중에는 인도도 가고 싶은데 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약간 아, 되게 뭔가 날 것 그대로의 모습 있잖아요. 네. 그거 궁금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일을 다 쉬고 한 1년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네. 그러면 가고 싶은 나라 있어요? 저는 인도랑 인도. 티벳에 가고 싶습니다. 인도, 티베트. 예.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인도. 인도. 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인도는 제가 이제 요즘 약간 뭐 정신적인 세계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인도에 워낙에 현재 있는 그런 뭐 구루 쉽게 말하면 그런 힌두교 성자들도 많고 아니면 또 그 인도의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삶과 죽음을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서 거기에 그런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런 거를 좀 보고 느끼고 싶어서 뭐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서 뭐 수행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수행은 수행 같은 생각도 죠 있는데 그 수행의 방법이라는 거에 있어서 굳이 어디에 가서 뭔가를 하는 거 자체가 수행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못하는 수행을 어디 가서 뭔가 내가 현재 여기서 못 얻는 것을 어디 가야지만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닌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수행의 목적보다는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느껴보고 싶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껴보고 어떻게 보면 싶다. 그거는 수행의 목적이라보다는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관광의 목적 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아,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아까 여행 얘기해 주셨는데요. 실크로드 얘기 조금 더 해주세요. 아, 네. 그래서 그 열차를 한 3일 타고 네. 가서 내린 다음에 그때부터는 열차가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버스가 아니죠. 봉고차 같은 거 있죠. 봉고차를 그 동네에 섭외를 해서 그 차를 타고 그 동네에 갈 때를 이렇게 투어한 다음에 다시 또 그 다음으로 이동해서 또 똑같은 그런 차를 섭외해서 또 타고 이동하고 관광하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 제일 동쪽부터 제일 서쪽이 우르무치라는 데가 있어요. 우르무치는 이슬람교들 사는 동네고 바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육지 내륙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하면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그 토양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지고 인종도 달라지고 그렇게 근데 거기에서 진짜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그대로 그 오아시스 있죠. 오아시스도 보고 오아시스가 뭐 모래 사막에서 둔황이라고 진짜 옛날에 낙타 타고 이렇게 가다가 쉬는 곳 있죠. 거기에 사막 한가운데 진짜 딱 거기 오아시스가 있어요. 거기에 그럼 거기 나무 몇 그루 있고 물 이렇게 고여 있고 그런 동네도 가보고 아니면 그 뭐야 되게 다른 종류의 모래사막 아닌데 그냥 약간 그런 되게 황량한 동네인데 그 산에서 빙하 녹음물이 흘러내려와서 거기에서만 뭔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원래 포도가 일조량이 많고 물이 풍부해야지만 자랄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런 포도 같은 거 거기 기르면서 거기서 살고 뭐 이런 데도 가보고 이제 중국이 되게 웃긴 게 미국은 이제 동부시 서부시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북경 표준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모든 관공서나 학교나 모든 다 북경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새벽 깜깜할 때 학교 가고 출근하고 해가지고 퇴근해도 해가 안 지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서쪽으로 갈수록 야시장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야시장에 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저녁에 야시장 가니까 막 그런 뭐저뭐 양다리 막 이만한 거 이런 거 막 통으로 구워서 팔고 막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가고 나서 일행들은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고 저는 여기서 끝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제일 남쪽까지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딱 거기가 네. 윈난성이거든요. 거기는 또 가니까 또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며칠 놀다가 버스를 타고 베트남을 넘어갔어요. 오, 그래서 베트남에 갔다가 거기서 라오스. 근데 거기 가니까 그때 당시에 라오스는 어 냉장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맥주를 저녁에 이제 주문해서 마시는데 맥주가 다 이렇게 미지근한 게 나와요. 그리고 미지근한 맥주 먹고 거기서 그렇게 뭐 다니고 또 거기서 또 라오스에서 캄보디아 국경 넘어가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봉고차가 태워주거든요. 봉고차를 가서 국경을 태워줘요. 거기 내려서 걸어서 국경을 국경을 넘어서, 넘어가서 네. 그 반대편에서 누가 오기로 한 버스가 와서 또 저희를 픽업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국경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큰 도시가 형성될 수 있지만 대부분 국경이라고 하면 보통은 도시 형성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 뭐 론리 플래닛 같은 거 보고 코스 잡아서 딱 다니니까 코스 겹치는 사람도 겹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룹이 형성돼가지고 그 당시에 폴란드 사람들이랑 프랑스 사람 한 명이랑 뭐 어디라 리투아니아인가 어디 거기 사람 두 명이 그렇게 해서 같이 그룹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건너가는데 라오스에서 캄보디아 넘어가는 국경에서 그 이제 스태프 찍어주는 뭐죠? 그 사람들이 1달러씩 내라는 거예요. 근데 롤리플레닛 보니까 얘네가 관례적으로 1달러씩 그냥 뜯는다. 원래 내는 거 아닌데. 그래서 저는 뭐 1달러가 저한테는 사실상 뭐 그렇게 큰 돈 아니니까 그냥 뭐 줘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폴란드 애들이 거기서 되게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게 네가 이걸 내는 게 맞느냐, 받는 게 맞느냐, 이걸 왜 받냐. 그래서 그 애들이랑 계속 싸워요. 그 국경에서. 저는 저는 이미 낸 상황에서 지금 보고 있었는데 그 이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폴란드 그때 당시에 독재 정권 같은 게 있다가 아마 무슨 그런 민중 그런 국민들이 약간 지금 이렇게 해서 끌어내렸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회상으로 봤을 때 되게 이제 불의에 저항하는 이런 게 되게 강한 거예요. 그쵸. 더군다나 거기 그 중에 거기 이제 여행하던 그 폴란드 애들 중에서 리더격인 애가 있었는데 그 사람 신문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한나절을 싸웠어요. 그러다 결국은 걔네가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내주고 넘어왔어요. 넘어오니까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캄보디아 쪽에서 저희를 픽업하러 온 봉고차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원래 이제 얘기된 가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 캄보디아하고 라오스 국경부터 우리가 도시라고 부를 만한 데까지 가려고 하면은 차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되는, 거기는 그냥 다 완전히 밀림이에요. 그 땅도 그냥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그냥 흙길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봉고차가 이거 피어 왔는데 여기서 딱 이제 저희 얘네들도 보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얼마 불러놓고 오면은 야 얼마 더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또 갑자기 금액을 더 부르니까 또 이 폴란드 애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를 보냈어요. 그냥 봉고차를요? 예, 그러고서 그 밀림을 하염없이 걷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을 가다가 한참을 걸었는데 그러니까 이 밀림 사이사이로 그냥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어떤 로컬 부족 같이 그냥 이렇게 조금 집에 한두 채씩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거기 근데 되게 구멍가게 진짜 말 그대로 구멍가게 같은 그런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보이길래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료수랑 뭐 사먹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또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그 가게로 주류 배달하는 차가 트럭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럭이 와서 여기를 배달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를 우리 잡았죠. 그래서 트럭 뒤에 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니 가는 길까지 태워줬죠. 얼마 내고 그래서 또 그러고 나서 여기서 가서 거기서 또 다시 뭘 또 타고 원래 그 가기로 한 숙소까지 갔는데 제가 결국은 돈으로 치면 더 많이 들었을 거야. 안 싸우는 거보다. 근데 아, 좀 느꼈죠. 진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그 뭐 실용주의도 중요한데 네. 뭔가 또 뭐랄까 관념이랄까 아니면 믿음이랄까 이런 게 더 중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이 세상에. 그런 것도 좀 많이 느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일상적으로 그런 거를 잘 당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나중에 또 그래서 또 캄보디아에서 또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도 가보고 킬링필드 가니까 유리탑 한 3층 정도 유리탑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힐링필드에서 희생된 사람들 두개골만 다 모아놔서 두개골로 3층을 만들었어요, 탑을. 그 밑에는 그 사람들 옷가지랑 신발 같은 거 발굴한 거 밑에 놔두고 가면은 거기가 그냥 완전히 싸해요.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벌써. 근데 거기에도 그때 당시에 그 걔네들도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공산주의화 만들기 위해서 어린애들을 약간 브레인워시 해가지고 걔네들이 자기 삼촌을 고발하고 자기 아버지를 고발하고 해서 다 죽인 거거든요. 애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50대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50대들이 거의 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뭔가 좀 그런 것도 많이 좀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냉장고 없는 호텔에 다니다가 태국 국경을 넘자마자 주유소에 주유소에 딱 차가 기름 돌려 세웠는데 거기에 세븐일레븐이 있는 거예요. 거기 딱 들어갔더니 음료수가 있어요. 냉장고가 엄청 큰 게 한 세 개가 쫙 있는데 와 그게 너무 감동적인. 그래서 참 당연하게 우리는 누리고 있는 냉장고라는 게 와 진짜 이렇게 고마운 거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뭐 좀 그 여행에서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많은 할 수 없는 경험들도 많이 하고 뭔가 좀 많이 느꼈어요. 그때 이후로 조금 삶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좀, 어, 사람이라는 게 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꼭, 꼭 이렇게 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또 되게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도 보고, 그런 걸 뭐, 이런 거, 좀뭐 라오스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동네에 딱 세워줘요. 그러면 동네 애들이 찰밥을 바나나 잎 같은 거 싸가지고 팔고 그다음에 이 자기네가 그 닭을 걔네들 닭 이렇게 막 마당에 풀어놓고 이러다가 닭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대나무 꼬챙이를 세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펴서 오징어처럼 펴가지고 이렇게 구웠어요. 그걸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이제 또 사서 이제 막 그거 차에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데 걔네들은 또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가 어떠한 이게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만약에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 나름대로 또 그렇게 뭘 극도로 불행해지는 상황까지 가진 않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한테 이게 그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긍정적으로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저한테. 여행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과거에서 이제 현재의 이야기로 조금 돌아오면 지금 산들바람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경영 철학이라든가 내 가족들, 내 사원들 어떻게 챙기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직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거래처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기본적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게 고객일 수도 있고 거래처일 수도 있고 우리 직원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지만 나와 나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직원들도 물론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대기업처럼 어떤 대우를 못 해주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인 사안에 있어서는 일단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호봉제 같은 얘기도 있지만 요즘은 뭐 능력 위주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는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어쨌든 오랫동안 이제 회사의 로열티를 보여준 직원한테는 그만큼 뭔가 또 보상이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뭐 거래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거래처와도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어요. 거래처에서 관례상 이 부분에서는 그냥 저희가 조금 뭐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그냥 뭐 그냥 미래의 오다를 위해서 저희가 이거는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저는 무조건 다 청구하라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납품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보면 청구할 실수할 수 있잖아요. 단가라든가 수량이나 이런 거. 저희는 실수로 적게 들어오면은 무조건 다 고쳐서 더 많이 줘요. 원래도 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니 뭐 사실상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왜냐면 거래처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결제 부분이거든요. 납품을 했는데 결제를 절대 안 해주던가 뭐 핑계 대고 깎던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안 지키는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이런 거죠. 내가 당하기 싫은 거 상대방한테 하지 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모든 종교라든가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은 상대방한테 안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항상 페어하게 대하려고 그게 누구든 이게 뭐 직원이건 손님이건 거래처건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또 기왕이면 저와 같이 일을 했을 때는 무조건 돈을 번다, 잘 된다라는 인식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인식도 그렇게 가졌을 때 네. 결국은 그분들이 저를 또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를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근데 그게 꼭, 근데 그 대상이 구분되지는 않는 거죠. 누구든지. 직원이든 손님도 내가 봤을 때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냥 군말 않고 다 바꿔줘야죠. 그런 거는. 물론 이제 그게 절차상에서 뭐 손님들이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아닌 거를 또 그 들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네.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건 또 페어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닌 건 우리가 손해볼 수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 잘못이다 생각되면은 그냥 우리가 손해본다 생각하고 이제 최대한 그런 것도 이렇게 손님이 손해보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음.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이익만 먼저 생각하게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 자기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거나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모두 같이 생각한다라고 할 때, 음, 그래서 지금 사업적인 부분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경영을 했을 때 산들바람이 그래서 이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경험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인경업계에서는 이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좋은 거래처가 없었어요. 음. 그냥 왜냐면 이미 기존에 다들 업을 몇 년간 해오셨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다 이미 딱 꽉 차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하려고 하면은 새로 신규로 발굴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굴할지도 모르겠고 뭐 정보도 없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업체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왔던 거죠. 근데 물론 저희랑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 안 하게 된 업체도 있고 뭐 저희랑 지금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오신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도 있지만 어, 어, 저희가 먼저 그러니까 뭐라 하죠? 저희가 뭔가 먼저 신의를 저버리던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원칙에 의해서 그 뭐 결제 부분이라든가 아니 다른 부분이라든가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어쨌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좋은 업체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한테. 네. 거꾸로. 그래서 지금은 저희와 이제 같이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들 실력 있고 좋은 업체들이 지금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을 때까지는 사람이 마음이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와 이제 거래를 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모님하고 같이 사업을 하시니까 요런 경영 철학 같은 것도 사모님과 같이 공유하고 어떤 두 분이서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게 있다면 좀 듣고 싶은데요. 아, 저희 와이프와 저와 네, 이제 같이 공동으로. 저희 와이프는 저보다 어떻게 보면 업계 경력이 더 오래돼가지고 저희 와이프는 예전부터 그런 원단 원단 회사 내지는 또 그런 옷 만드는 회사 이런 데 좀 경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일을 훨씬 더 좀 오래 했고 네. 경험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딱 관리하는 툴이랄까? 그런 방식이 딱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가 약간 좀 제가 일하는 스타일 너무 이제 답답한 거죠. 봤을 때 너무 느리다. 그리고 그리고 뭐 뭔가 삐걱거리면 아무래도 일적인 부분에서 좀 서로 이제 조금 아무래도 회사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근데 와이프도 아까 어떤 스타일이면 애매한 게 있으면 내가 손해를 좀 보고 약간 그런 스타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이렇게 유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되게 날카로운, 그러니까 일할 때 되게 날카로운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이 어긋나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둘 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희 둘이 일하는 게 방식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둘 다 일할 때 조금 되게 날이 서 있는 상태로 일하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또 둘 다 좀 정확하게 하는 거를 좀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약간 실리주의이고 일을 어떻게든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딱 뭐 막혀 있으면 어떻게 풀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그런 뭐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일을 하는 방식이 좀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사업가지만 그렇게 날카롭게 있을 때도 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부부잖아요. 네. 좀 다른가요? 부부로서의 파트너. 아, 예, 다르죠.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일을 안 했으면 네. 사이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일적으로 저는 약간 이게 스위치가 온오프가 좀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일적인 모드에서 끄면 다시 되는 건데 와이프는 조금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스타일이라 음, 일적으로 뭔가 저 짜증이 났으면 집에 가서 계속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어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왜냐면 일이라는 게 항상 서로 좋은 말만 하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아버지로서의 이제 대표님 얘기를 조금 듣고 싶은데요. 네. 사실 많이 바쁘시잖아요. 네. 일도 많으시고.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제가 주중에는 거의 이제 한밤중에 들어온 일이 많고, 네. 왜냐면 끝나고 나서 체육관도 가서 체육관도 운영해야 되니까. 주말에는 대신 와이프가 출근을 해요. 저희 매장이다 보니까 주말에도 매장이 열려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와이프가 출근을 하니까 제가 이제 애들을 다 케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있는 시간이 저랑 있는 게 더 긴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애들이 좀 저랑 애착 관계가 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와이프가 약간 서운해할 때가 많은데, 하여튼 좀 애들이 하여튼 지금은 조금 머리가 좀 깨어서 안 그러는데, 그 전까지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무조건 아빠가 좋다고 아,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예. 그래서 그런, 그리고 또 애들 뭐 학원 같은 거 이런 거는 와이프가 이제 서울에서 여기 왔는데 이 동네에서 뭐 딱히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들 별로 이제, 그러니까 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랑 친구 막 이렇게 잘 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그런 학원을 보낸다고 하면은 사교육에 대한 네트워크, 그러니까 본인의 그 엄마들의 네트워크에서 거기서 정보를 들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그런 걸 아예 안 하니까 제가 학원도 다 알아서 보내고 학원 시간표 맨날 짜고 있고, 제가 네. 그 뭐 학원 픽업도 제가 거의 다 하고. 하는 일이 많으시네요. 예, 네. 그래서 그래도 따지고 보면 애들이랑 시간은 좀 많이 그래서 보내는 편이에요. 네. 생각해보면은 주말에 그렇게 애들이랑 반강제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아빠가 되고 싶다. 혹은 아이들이 요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 예. 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좋았던 거 있고, 또 이런 거는 내가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최대한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애들한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되게 제일 중요시하는 게 독서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운동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저는 집에 가면 거의 계속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보여주는데 따라 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래도 머릿속에 강해되지 않을까. 그래서 독서를 지도해주는 학원을 따로 보내요, 애들을. 아,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5학년인데 지금 그 독서학원에서 주말에 하는 특강반이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뭘 읽냐면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어요. 5학년이. 근데 뭐 얼마나 이해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학원에서는 읽게 한 다음에 얘를 머릿속에 넣어서 그걸 다시 글이든 말로 다시 뱉어내게 하기 때문에 이게 책을 한번 소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학원이고, 저희 아들은 또 7살 때부터 지금 5학년이니까 한 5, 6년 정도 복싱을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가르치는 것도, 어, 남자랑 여자랑 다르긴 한데, 그냥 제가 격투기 쪽 운동을 해보니까, 남자들은 뭐 다른 운동도 중요한데, 주로 격투기 쪽 운동을 배우는 게, 그래, 뭐랄까, 자, 그냥 자신감의 향상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 어디 가서 누굴 때리려고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잖아요. 뭐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꼭 핵무기에 쓰려고 가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뭔가 좀 얘가 스스로 이제 강한 인간이 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많이 가르치는 편이고.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시골이다 보니까 딱히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애는 제가 되게 좀 제 스스로 후회되는 게 수영을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네. 그런 것도 수영도 가르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혼합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약간 그리스식 인재? 그리스, 이게 고대 그리스식 인재라고. 그리스식 왜 인재.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거죠. 소크라테스를 생각하면은 네. 소크라테스는 올림픽 제자로 나갔고 오, 그리고 전투에도 많이 참가했고 그리고 철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문무가 같이 이게 어우러져서 밸런스를 이루는 인간. 근데 내가 공부를 엄청 잘해. 근데 육체적으로 너무 능력이 떨어져. 이거는 인간으로서 삶으로 봤을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근데 그 똑같은 거 딸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스포츠와 이 뭔가 생각이랄까 이거가 좀 밸런스가 맞춰지게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풍기인견의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우선 이제 풍기인견 발전협의회 회장직을 올해부터 맡게 되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저번 인터뷰에는 이제 하고 있는 일, 목표, 풍기인견을 보호하고 이제 품질을 유지시키고 하는 일을 이제 발전협의회에서 하는데 앞으로 이제 회장님으로서 요런 일은 좀 더 하고 싶다. 그런 게 있나요? 아, 네. 어, 풍긴견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 예전에는 인견이라고 하면은 인견이 뭔지 몰랐어요. 네. 지금은 근데 인견이라고 하면은 아 그거 나이 든 사람도 있는 옷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존재감이 없다가 나이 드는 사람이 입는 옷이라고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거죠. 어, 그래서 저는 협회라는 거에 그 존재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별적인 회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협회가 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일이 바빠서 어떨 때는 막 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바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협회 회장직을 하면서 최대한 충실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개인적인 사업과 이 풍긴견 전체 이 협회에서 하는 일들,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일들이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풍긴견 협회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었을 때 이게 제 사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구조거든요. 저희뿐만 다 다른 회사 다 마찬가지겠죠. 그랬을 때 누군가 한 명은 한 명, 뭐 저뿐만 아니라 이사님도 계시고 다 하시겠지만 어쨌든 회장이 제일 많이 뭔가 책임이나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체적인 미래를 보는 큰 그림도 그리고 뭔가 그걸 위해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별적인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회장이 아니면 제가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들을 못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할 이유도 없고 할 명분도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이게 협회 회장이 됐을 때 됨으로써 제가 이제는 제가 일정 기간 동안 풍긴견이라는 전체 산업에 대한 네.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책임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힘든 약간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세스인데 아직 비밀이 있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 지금까지 당연히 이거는 이래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깨려는 걸 좀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미래에서 예를 들어서 소재 한계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랄까 인견이라는 거 자체가 지금까지 이랬으면은 앞으로는 뭔가 더 법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뭔가 되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일들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뭐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지만 세상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인견이 이렇게 올라가서 살짝 지금 정체에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얘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한번 다시 이렇게 띄울 수 있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좀 민감한 그 상황이어서. 인식을 깨기가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소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지금 현재의 고객층 같은 경우에는 60대가 60%, 네. 50대가 20%, 70대가 2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내려오려면 네. 이 내려오기 위한 전제는 뭐냐면 현재 있는 소재에서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네. 소재가 바뀌는데 네. 뭔가 현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대나 30대가 입을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그런 방향성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좀 더 친환경 소재와 믹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뭐 친환경 유럽에서 받는 그런 인증 같은 것들 그리고 그다음 소재 자체 개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있지만 협회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소재를 개발하는데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럼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안동에서 마가 생산되잖아요. 그 안동에 그 대마 특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안동에 있는 마와 풍기 인견을 혼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오, 원단을. 네. 그랬을 때 마가 갖고 있는 성질과 그런 그 소재의 느낌과 인견이 섞이면서 또 새로운 뭔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프로젝트인 게 왜냐면 네. 안동에 있는 마라는 자체가 대마이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에서 밖에 허가받은 지역에서밖에 못 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료를 누군가는 이제 대마를 길러서 대마를 뽑는 기계가 지금 세팅 중인데 안동에 네. 얘도 그러면은 뭐 수십억이 들어가는 투자거든요. 그러면 이 기관이랑 저희가 또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기관에서 그럼 원사를 뽑아서 응. 저희한테 주면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짜서 테스트를 해보고 근데 이 과정이 샘플 한번 내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2,000만 원 깨지는 거를 과연 이 개별적인 업체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냐 이거죠. 안 네. 되잖아,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원료 수급이란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관한테 우리가 이걸 받아와서 이 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사는 그런 지원 사업을 같이 어우러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역할을 협회에서 주도를 해서 개발을 했어요, 원단을.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한 2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사업을. 진행 예. 예, 중이군요. 예. 네. 근데 이게 향후에도 쭉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게 왜냐면 한 번에 딱 완성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프로젝트 계속 돼가지고 언젠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물은 다 공유를 하는 거죠. 누구나 쓸 수 있게. 이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 예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더 큰 것들도 많이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홍보 일도 좀 하시나요? 인견에 대한. 네. 서울에서 홍보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고요. 원래는 광화문 광장에서 했어요. 세종대왕 동상 바로 앞에 거기서 했고, 그거 말고도 뭐 저희가 어디 뭐 서울역, 저기 청량리역 음. 광장, 청량역 그 역사 안에 그런 풍긴계에 대한 광고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풍긴계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혹시 해외로는 뭐 제가 보니까 패션쇼 같은 거를 협회에서 진행하기도 하나요? 네. 저희가 주관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인경 관련된 거는. 앞으로도 그런 해외 시장 개척을 협회 쪽에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는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만약에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저희가 마찬가지 얘기지만 스스로 자비로 100%못 투자해서 가기 힘든 어떤 그런 기회가 생기면
저희가 이제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장에 대한 특정한 요구가 있으면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은 있죠. 근데 아무래도 협회 차원에서 가게 되면은 좀 더 쉬워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뭐 부스를 열고 어디 가고 뭐 이런 것들이 협회 차원에서 하는 게 좀 더 쉽긴 해요. 네. 근데 그거가 만약에 단초가 돼가지고 뭔가 가능성이 보이면 그다음부터는 개별 업체에서 이제 할 몫이 되는 거죠. 근데 협회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어도 없는데 내가 그냥 내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어떤 전시회를 뭐 몇백만 원, 천만 원 들여서 나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되는 역할을 좀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해외 개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연결된 얘긴데 이제 산들바람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산들바람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계획도 갖고 계실 텐데요. 약간 협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미래와 같이 연결돼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까 소재지 개발이라던가. 네, 맞습니다. 뭐 이게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이 시장이랑 어떻게 보면 풍기인견이라는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풍기인견 발전협의회에서 리딩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풍기인견 발전협의회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뭐 예를 들어 풍기인견은 이런 데는 못 씁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해당되는 산업에서는 풍기를 못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제가 말씀드렸는 뭐 소재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게 되면은 풍긴견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던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산들바람도 같이 또 수혜를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산들바람이 거꾸로 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개척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외 개척 많이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또 다른 또 시장이 저희 때문에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상호적으로 그렇죠. 주고받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협의회 회장님으로서 지금 풍기인견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 사업자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 네. 네. 어,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의 처한 환경에 미루어서 현재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회원사들은 지금 뭐 좀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할 만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풍기인견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이게 아직 커팅이 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덩어리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커팅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양한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풍경에 대해서 되게 희망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 이게 뭐 더 이상 뭐 힘들다, 뭐 이런 분도 많이 계신데, 저는 되게 희망적인 게, 아직,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건 소재잖아요. 소재인데, 어떤 소재를 예를 들어서 어떤 연령층이 너무 좋아해. 그죠? 60대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대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인견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왜 50대나 40, 근데 왜 40대나 30대 안 입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 안 입을까에 대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을 입었어요. 뭐, 올가닉 코튼을 뭐 입었어요. 옷을. 근데 입었을 때 60대는 좋아하는데 40대는 안 좋아하고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는 인견이라는 거의 가능성을 100으로 왔을 때 아직 한 30, 40밖에 못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나머지를 개척을 하려면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는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의해서 투자랄까 그런 시행착오도 더 많이 겪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을 제가 이제 뭐 해외 바이어들 지금 제가 이제 수출 좀 하고 있는데 그 바이어들이나 아니면 새로 신규 상담을 할 때 다른 나라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있는 바이어들이랑 상담할 때도 보면은 인견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보였을 때는 확실하게 좋다라는 걸 느껴요. 그분들도. 인견이라는 거 풍기인견이고 뭐 이런 사전 지식 아무도 없는 분이 그냥 소재만 가지고 그걸 좋은 걸 느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자체가 인견이라는 자체가 이 좋은 소재라는 건 이미 검증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단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이냐, 마케팅적으로나 음, 아니면 뭐 제품 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가 관건인 거지. 아, 지금까지 팔던 고객층들한테 파는데 좀 약간 판매가 둔화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끝인 것 같아. 음, 이런 식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훨씬 더 발전을 할 여지가 많이 있는 아이템이니까 분명히라는 게 저희가 좀 보호하고 잘 이제 육성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키는 게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주어진 책임인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1, 2차에 거쳐서 인터뷰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